요즘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 뭐 농어촌이나 실업계 우대를 온 사람 말고는 대부분이 부잣집 애들만 그렇죠. 다 들어가고 예.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애들 중에서 무슨 성적만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 네. 뭡니까 이 수능 성적만 갖고 들어온 예. 사람은 숫자가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러대. 그렇죠. 그게 그 20%의 숫자라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수능 전국 500등 안에 들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이제 과불문, 요즘에는 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이런 게 무의미해진 게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따야지 로스쿨 가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별로 과거에는 있었던 뭐 소위 말하는 서열이니 이런 것도 무의미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국 한 500등 정도 안에 드는 수능 성적을 가져야지 서울대학교에 성적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증명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500등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뭐 서울대 입학 정원이 예를 들면 학력고사 체제는 5,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5,000등 안에만 들면 서울대라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었던 체제가 지금은 전국 수석급이 나되면 만점 안 맞으면 서울대 못 가는 상황이 됐고, 이제 정치적인 다른 편법을 통해서 이미 내정된 애들이 정해진 길로 가는 방식으로 많이들 정해졌다 이거예요. 자,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명문대학교를 비롯한 유명 사립대 또 주요 사립대 예. 그 좋은 대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이 지방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예. 맞벌이를 하거나 뭐 안 그러면 뭐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중산층 하류층쯤 되는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에 예.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복잡한 입시 제도를 갖다가 돌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거의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하자면 지금 입시 체제가 3,500가지 뭐 몇천 가지나 되는 이 다양성이 보장됐다라는 거는 이제 공급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유리한 환경인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난이도가 예를 들면 보험약관 보는 거랑 비슷해요. 설계사 없이 보험약관을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최적화된 보험을 드는 거는 힘들어요. 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뭔 말인가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약관처럼 아주 세세한 단서들이 막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뭔가 터져가지고 돈 받으러 가면 딴소리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뭐가 해당이 안 돼서 그렇죠. 그 저기 못 주겠다 그러죠. 예, 나중에 대학교 갈 때쯤 되면 그러니까 당신 자녀 또는 본인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학에 올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나중에 고3 돼갖고 원서 접수한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걸 가늠할 때쯤에서야 비로소 알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고 정보 의존적이란 얘기죠, 이게 체제가.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자기 소개서하고 무슨 예. 봉사활동 예. 이런 거를 갖고 이제 다 해야 된다는데 네네. 그 다음에 무슨 뭐 학교에서 각종 그 동아리 네. 활동. 예. 근데 자기 소개서 때문에 그 뭡니까 별도로 컨설팅을 받거나 과외를 맞아요.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이나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옛날에는 학교 밖에서 하는 것까지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거는 제하고 학교 내에서만 소위 말하는 그런 스펙을 만들 수 있게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교과 활동에 관한 스펙은 지금 구조적으로 선생님들의 기부 체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선생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이거는 월급 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말하자면 선생님 입장에서 느끼는 이 잡무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그런 거를 그나마 해볼 만한 고등학교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알아서 스스로 할 의지가 충만한 상위권 애들이, 그러니까 명문대학교를 원하는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애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무슨 뭐 특목고라든지 그렇죠. 무슨 뭐 과학고라든지 예. 예고라든지 그렇게 해야 그게 가능한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의 밀도가 떨어지는 지방 일반고에서는 그냥 언감생심 꿈만 꾸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길은 열어놨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가 없는 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보면 또 학생부 적 평가를 또 강화했다고 네. 이야기가 나오대요. 예. 비중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뽑을 때 학생부의 점수를 강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부를 이용하는 방식이 명문대랑 명문대가 아닌 대학교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게 내신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신의 역설. 그러니까 황 소장님이 예를 들면 반에서 한 5등 정도 되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그런 내신 5등 정도 하는 뭐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성적 가지고 만약에 수시로 넣을 때 대학교에서 명문대학교는 내신을 중요시 안 봐요. 왜냐하면 특목고생들 좀 하위권이지만 특목고생들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신을 강하게 평가하는 대학교는 명문대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교가 명문대를 내신 상위권자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 지방에서 내신만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신만 파던 애들은 그거 가지고 수능 뭐 전국 뭐 1000등, 2000등 안에 들 정도가 아니면 결국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 수시에서 갈 만한 대학교는 내신만 바라보고 공부했던 애들이 유리한 체제는 그냥 지방대학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 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 같은 데는 네. 실질적으로 학생분이 뭐니 다 본다고 하지만은 뭐 자기 소개서니 뭐 스컬라이팅이니 이런 네. 부분들을 속에서 결국 뭐 내신만 좋고 네. 수능만 좋아갖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이런 학생부라는 명목하에서 네. 특목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교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비교과 활동을 충분히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한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돼요. 지금 요거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가 이제 잘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강남권의 자사고나 특목고나 요런 고등학교가 100명을 졸업시키면 그 100명이 재수한다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재수가 구조적으로 거의 안착이 됐거든요. 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냐? 학교에서 내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수능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하고 예. 논술도 하고 특기도 하고 별의별 활동을 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다 하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입학사정관 같이 스토리를 중시하는 그 입시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수능 성적보다는 스토리 활동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1, 2, 3학년 동안에 이런 봉사활동, 저런 봉사활동, 독서활동, 무슨 학교에서 아주 그냥 거기만 집중해갖고 집중해놓고 말하자면 포장재만 이쁘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강남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향 지원 하겠죠. 근데 다른 말로 소신 지원. 예, 붙으면 좋고 아니면 재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떨어지거나 붙었다 하더라도 학교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포장지는 그렇죠. 예, 포장지는 그대로 있으니 알맹이만 다음 연도에 재종반이나 이런 데 가갖고 컨텐츠를 수능으로 채워서 수능 최저 자격을 강하게 요구하는 명문대 수시를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방법으로 이제 굳어진 상황에서 지방 일반고에서 정부에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못한 지방고등학교 애들은 재수를 해봐야 별다른 대안이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요, 정말 내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를 제대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오늘 지금 일선에 이 대학의 어떤 이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갖다가 대학 가도록 가르치는 이종 강사의 입장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로 들어보면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추정을 하던 내용들이 거의 현실 속에서 증거로 지금 입증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살면서요, 내가 오늘날 고생을 해도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자식 교육 하나에 한국의 대다수의 부모들이 돈과 시간, 인생을 걸고 사는데,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신분적으로 이 뭐 중하층 이하의 뭐 90%가 그렇죠. 뭐 사람이 신분적으로 돈을 벌어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 대학을 통해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것이 유일한 기회인데 이 기회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제3자로 그냥 소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험약관처럼 학부모가 대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학생 본인도 본인이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대학 고등학교 3학년 때야 비로소 느끼게끔 하는 이런 복잡한 입시 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고등학교 어디 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거의 정해졌다 봐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교육비 절감이니 뭐니 이런저런 사회적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건 맞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이런저런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한번 해볼 수 있는 돈 있는 계층한테는 이게 유리하지만 이것 중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더구나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보상이 불분명한 이런 체제에서 돈 없는 애들은 말하자면 그냥 스스로 단념하는 게 낫다 라는 측면에서 사교육비 절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사실 자, 그거예요. 그러면 돈뿐만 아니라 이거 가만히 보면 정보도 중요한데요. 예. 저는 자식 둘이가 대학 가는 동안에 이 복잡해서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뭐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네. 그런데 결국은 정보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 입시를 가지고 그 주변에 정보를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죠? 그 예. 부분을 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이라고.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인데 소위 말하는 브로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겁한 제도인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의 전제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질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결단에 따라서 인생에 갈리는 아주 이해 당사자가 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판단 내려놓고 빠져버리면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고 입시를 만약에 그런 걸로 따져서 볼 때 입학사정관이라는 말하자면 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브로커가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마치 용역업체 직원처럼 뽑아놓고 책임질 상황이 될 때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분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리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입시 부정이니 뭐니 정치적인 이 체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시 부정이니 뭐든 비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참 예. 이상하게요. 예. 옛날에 학력고사 성적 하나로 가던 전두환 시절에도요. 네. 우리 때도 담임 선생한테 쪽집게 가해를 받아서 내신을 관리하던 애도 있고 네. 그리고 부잣집 애들 한 반에서 네. 한 서너 명은 네. 뒷구멍으로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예예. 사립대학에. 예. 서울과 지방의 사립대학에. 그랬는데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1년에 몇천 명씩 들어갔다고. 네. 근데 그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을 건데 예. 세월이 흘러도 예. 그 사람들은 그 과거에 학력고사 하나로 들어가던 시절보다 네. 또 학력고사 뭡니까? 예비고사, 본고사 그렇게 들어가던 시절보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된 시절에는 네. 온갖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어떤 특정 대학교에 입시 부정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는 일이 가끔은 한 번씩은 있었죠. 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희귀하게 하나씩 터지는 건데 네. 터지고 나면 거기 사실 다 캐내면 몇천 명이라서 몇 명만 잡아들이고 덮었는데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부정이 나올 소지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시 부정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시 부정이 아예. 싹 분산돼 가지고 각가지 사례대로 스며들어 버리면서 예. 옛날에는 입시 부정이라고 뭐 성적을 조작하든지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예. 이제는 그걸 잡아낼 수도 없게 없어요. 합법을 가장해서 다 그냥 예. 예? 불법이 그렇죠. 합법화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입시를 결정하는 구조에 그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 예. 그 학교는 말하자면 학생의 진로에 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인허가권이 뭐라냐면 예를 들면 추천서를 써준다거나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와야지만 입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니래도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그거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어찌 되었든 평가하는 사람이 내신도 이제 내신에 관해서는 학교가 평가를 하는 말하자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권이 상당히 여러 이해 당사자한테 분산이 돼버렸어요. 지금 입시가. 그러니까 자기가 증명할 길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권한이나 이런 역량들을 뺏어가지고 그 각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시인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는 그 학생 본인이 증명할 길이 점점 내신에서도 많이 막혔고 그 입학사정관 그 수시 입시에서도 많이 막혔죠. 공무원들이 흔히 규제 완화해야 된다라고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규제를 만들어 놓고 네. 뭐 술집 규제, 뭐 미용실 규제부터 뭐 온갖 규제를 만들어 놓고 네. 그 규제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빨아먹거나 네. 이렇게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보면요, 이 자유라라는 명목을 가지고 네. 한마디로 규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흐트려 버려가 예. 각 대학별로 그 규제를 줘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각 대학들이 받아먹기 좋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소비자는 말하자면 주권이 완전히 말살이 돼버렸고요. 공급자, 학생을 재량적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는 무제한으로 다 줘버리니 일단 그 학교도 이 말하자면 기득권 싸움에서 절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이 용도로 내신이라는 체제를 무리하게 확장을 해버렸어요. 이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데 예를 들면 인허가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한 자사고나 외고 애들이죠. 그죠? 공교육이 친화적이죠. 걔네들은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활동에 협조적일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충실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 여건이 갖춰진 데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학교에다가 재량권을 뭐 참교육이니 뭐니 이게 솔직히 좌파 쪽에서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사상이 많이 개입된 개념이 맞아요. 그쪽이. 그래서 좌파 쪽이 말하자면 학생의 인허가권을 매개로 하여 권력을 갖고 있는 갖고 싶은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즘에 민주화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학생한테까지 학생 인권 조례를 줘버렸잖아요. 대신에 교사 인권 조례는 없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생 쪽에서 이렇게 인권 의식을 키우는 이런 상이 물론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그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지방의 일반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도 없고 뭐 이런 고등학교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이천에서 교사 폭행하고 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 제도의 부작용이 아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교육 주장한다면서 학생 인권을 운운하면서 네. 교사들이 스스로 그냥 교육 현장에서 한마디로 이 교사의 최소한의 네. 이 교육 현장을 갖다가 수습할 수 있는 붕괴시켜버렸죠. 권리를 갖다가 붕괴시켜버렸고 네. 또 다른 이런 어떤 이 대학 입시 자유라는 명목을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고 예. 그래서 그게 지방의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의 뭐 오래된 예. 사실상 뭐 경기고등학교 같은 그런 명문 네. 뭐 이 자사고나 자사고에 가까운 그런 명문 학교들 말고 네. 나머지 서울의 무슨 변두리의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학교가 무정부 상태예요. 그렇죠. 상위에 한 반에 보면 앞에 뭐 한 두세 명 빼놓고는 예. 나머지는 공부를 다 제껴버리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선생들도 노탔지 않은 상황으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보편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식으로 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서열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됐어요. 그렇죠. 대학에 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못 가는 예. 대학이 거의 정해져 버렸잖아요. 예, 자격 조건을 자격주의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격을 강화시켜 놓으면 그 자격을 만족한 학생은 대부분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에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는 의도적으로 뭐 전교 1, 2등 내신을 노려가지고 네. 뭐 학교에서 밀어주는 맞아요. 학교에서 뭐 서울대 한 명 들어갔다 뭐 그렇죠. 이런 거 용어로 가는 애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둘러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 뭐 거의 뭐 학교가 무정부 상황이 된 상태에서 뭐 거의 일진이랑 양아치가 학교의 실질적 지배자가 된 거죠. 자. 선생님은 그냥 말하자면 수업이라는 요식행위를 하러 들어오는 공무원인 것 뿐이고 이게 교육이라는 행위를 너무 거창하게들 막 선의를 포장하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교육은
그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두사부일체나 말죽거리 잔혹사로 만들어버린 창교육, 네. 그리고 창교육이라는 명분하에서 뭐 한 과목만 잘해도 재능이 있어도 12과목 다 잘 안 해도 예? 그렇게 입시교육에 매몰되지 않아도 대학에 간다라는 명분하에 열어 제낀 문을 이명박 정부가 또 더 열어 제끼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규제를 갖다가 전부 다 대학에 던져줘서 대학이 주인이 되어서 학생을 뽑는 하에서 이렇게 왜 떨어지고 왜 붙는지도 모르는 소수의 이 한마디로 특권층의 자녀들만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A+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더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입시 문제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입시 체제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다분히 선한 동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네. 악마의 어떤 의도들은 예. 다 선한 동기로 포장이 된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동기가 맞는데 사실 적용을 무리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사실 뭐 유럽 쪽에 아주 공교육 강화하는 요 주류 쪽이 있고 이게 아마 운동권이나 좌파 교육감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핀란드 교육이니 막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독일 교육이니. 그런데 교육 관료나 아니면 이제 기득권들은 사실 미국식 교육을 선호를 합니다. 시장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주의적인 교육관과 유럽의 이제 사회주의적 교육관이 이게 장점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단점이 융합돼 버렸어. 우리나라는 단점이 키메라처럼 융합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양측의 부작용을 다 동시에 갖고 있어요. 공교육을 뭐 옛날에 이명박 정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후보 경선 시절에 정동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육을 뭐 프랑스식으로 파리 제일대학에서 말하자면 대학을 평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부산대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예. 1대학, 2대학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거죠. 예, 만약에 그거 됐으면 또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부작용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거예요. 하향 평준화를 또 대학도 갖고 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졸업 경쟁이 지금 고3의 입시 경쟁만큼이나 치열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이월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결국은 터지게 되는데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는 아니고 지금 대표? 예, 안철수 대표가 이런저런 교육에 관한 발언들 몇 가지에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교육 공무원 쪽, 한쪽은 대학 측. 대학 측은 학생을 뽑는 그 선발권을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이런저런 불만으로 표출될 것이고, 교육부는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실언을 좀 하신 경향이 있는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 교육부 공무원들, 그 경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혹시나 불안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교육관이라는 게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신분 상승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물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내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다 또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순전한 어떤 순수한 열망이 표현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원인이라 보고 건들면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처럼 돼버린 거예요. 문제를 하나를 썰어내면 다른 쪽에서 풍선효과처럼 튀어오르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유주의적인 그 미국식 교육관을 혹시나 선호를 한다면 그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정도의 플랜을 갖고 들어와야지 해결이 되지, 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뭐 이거 하나만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오면 다른 부작용이 또 튀어나올 거다. 저는 이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 창조하는데 왜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식의 단순, 명쾌, 투명한,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는가? 이거 교육제도 바뀌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를 고민해 봤는데요. 결국은 엄청난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 네. 한마디로 기득 상류층들이 이런 제도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네. 자신의 자녀들이
점점 더 한마디로 교육에 의한 이 신분 선계가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둘러싸여서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예.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뭐 이렇게 나중에라도 많이 보시겠지만 교육 정책을 마치 패션 상품처럼 이렇게 환심 사기 위한 용도로 던지시는 경우가 사실상 있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그 원칙을 설명드릴게요.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거든요. 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시도하는 거는 무조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상위권 대학교에 들어감으로써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민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돈 없는 애들, 불쌍한 애들 배려해갖고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시켜준다는 선의로 포장을 해서 사실상의 기득권 세습수단인 요즘에 이제 음서제라는 말이 점점점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기득권을 세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노골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교 입시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이런 식으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제는 뭐 중학교 입시부터 다 입학사정관이라는 면접장 합격하면 입학하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중에 기득권이 중학교 입시부터 정말 재수없으면 총리 대통령까지 면접만 거쳐갖고 기득권이 대물리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자기대의 자수성가에서 노력만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다리가 이미 무너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이 마지막 남은 소수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이런 어떤 부분도 제도에 의해서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 문제가 그야말로 우리가 소고기를 잡을 때 A뿔처럼 등급을 매기듯이 우리 자녀들의 사회로 나가가는 신분 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복잡하게 돈과 정보와 빽이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이 전문가 이종욱 강사를 모시고 이 대화를 나눴고요. 다음 기회에도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